정봉주의 전국구 시방 6호 김용판 무죄 대박. 시방, 좋다. 시방 대박이에요. 시방 대박. 아니 통일보다도 더 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원세훈의 임명권자인 각하는 진정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언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서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각하, 이제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무상급식밖에 더 받겠어요. 각하의 오른팔도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삼성동 각하 사무실 앞에서 일반 시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부산 계신 분들이 얼굴 한번 뵙자 그래서 제가 15일 토요일 오후 5시 노면재단 북강서 지회 초청으로 특강을 합니다.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67호에 있는 꿈팡팡이라는 곳에서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부산에 계신 친구분들 토요일날 5시 부산에서 뵐게요. 가끔씩 나오는 고정 게스트 정치권의 시문화 장윤선 기자 출동했습니다. 아니 목소리 좀 올리고 왜 민망해. 그래? 아니 너무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자세히 보니까 본인이 왜 이러세요? 누군지 밝혀.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누군지 밝히고. 오마이뉴스 정치팀의 장윤선 기자입니다. 일명 시문화. 일명 시문화라고 남들이 그러는데요. 네. 그 어떻게 봐야 시문화로 보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끼지 마죠. 여기 소개하기 전에. 한때 헤어스타일이 닮아가지고 재미없고. 픽사겠고. 재미없고. 잘라주세요. 이거. 자, 다음 오늘 김용판 무죄 얘기하기 위해서 늘 정치 검찰과 싸운다고 주장하는데 싸우는지 잘 모르는 이재화 제 BBK를 담당했던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왜 이렇게 또 점잖게 얘기를 아까처럼 얘기하니까 목소리를. 원래 점잖아요. 점잖은 여기서 잘려 목소리가. 정치 검찰하고 싸우기는 뭘 싸웠는데. 자칭 정치 검찰과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네.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썼는데 망했어. 그 3,000부는 나갔어요. 3,000부는. 자, 그리고 감초로 우리 전체 이 작품을 프로듀싱하는 박성태 PD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PD계의 최강 동안이에요. 최강 뭐라고? 동안이라고요. 동안이라고? 자세히 보십시오. 몇이신데요? 제가 40이 좀 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난 그렇게 보이는데? 내 친구인 줄 알았지. 며칠 전에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긴급 편성됐고 지금 녹음하는 것은 며칠이죠 오늘이? 2월 13일 예. 오전 10시 그리고 오늘 편집 없이 바로 발사합니다. 이런 거죠. 김용판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직권을 이용해서 허위 내용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거나 수사 방해를 즉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무죄다. 라는 판결이 나서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고 어느 분은 대박이 터졌다고 즐거워하시는 이 판결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선거를 사흘 앞두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이 여당이 유리하도록 사건을 축소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2차례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중간수사 발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 의도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명예를 회복해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 종편에서 한 거예요. 네. 50% 하나 50% 좀 넘는 54%쯤이 김용판 유죄다. 그 국민은 유죄라고 보고 법원은 무죄라고 본. 네. 좀 이상한 판결이 나온 거죠. 이 변호사님이 받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 네. 뭘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고 있어. 네, 그래서 판결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검찰이 이미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범렬 부장판사가 이범균 죄송합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원세훈 원장 건도 거기에 지금 형사 21부에 배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도 좀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민주당 저격수 장윤선 기자가 그 어쨌든 그 이번 1심 판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거 재판을 빙자한 그 정치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쉽게 어렵게 할 건 없어요. 결국은 김용판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때 당시에 발표를 지시할 때 지시를 할 당시에 수사를 발표할 만큼 수사가 되었느냐. 이게 핵심이죠. 스스로가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중간 발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수사를 발표를 한 것 자체가 그 시점이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진행되는 시점이고 그렇죠. 네.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 박살나들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직전에 이른바 삼각 커넥션.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김용판이 급하게 여러 차례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졌고 통화를 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제 수사를 이제 막 해서 단서를 단서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건전한 수사기관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게 납득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 맞추면 사실은 이 부분은 증거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게 뭐 지금 권은희 과장의 진술과 다른 경찰들 진술을 들을 필요조차도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장 제기 자체로 유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공소장 제기 자체로 유죄를 봤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좀 짚어보면 그때 그 방금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1년 좀 지났는데 사람들이 벌써 잊어먹었어요, 많이. 15일 날 박근혜 후보가 그때 이제 SBS하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47.3%,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47%, 0.3% 박근혜 후보가 이겼고 16일 날 문재인 후보가 48%, 박근혜 후보가 47.5%로 처음으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떨어지고 있는 찰나에 이 16일 날 저녁에 혐의 없음 국정원 여직원이 이 대선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17일 날 다시 박근혜 후보가 48.7%, 문재인 후보가 47%, 자그마치 1.7%가 벌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추론컨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영향을 미쳤냐 이걸 볼 수 없으니까 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그 발표 이후에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정호연은 그때 홍성기 교도소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해서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랬구나. 근데 저는 이번 판결에서 사실 제일 좀 주목해서 보인 게 1대 17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은 권은희 과장은 사실 이분은 내부 고발자고 내부 고발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몰랐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폭로가 돼서 그렇죠. 국정감사장에서도 다들 놀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때 국정감사 시작할 때부터 권은희 과장이 워낙 조직 안에서 이렇게 왕따 비슷하게 계속 따돌림을 받아서 진술을 어느 정도나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불안해했다고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의롭게 얘기를 쫙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권은희 이렇게 막 갔던 건데 이 17명은 다 자유인이었고 충분히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건데 자유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의자가 공범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뭐 진술이 다르니까 저 무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재밌는 얘기가 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법원은 네. 다수결로 한다. 다수결 재판. 베이제 재판이 베이제. 다수결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권은희 과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 이제 여기서 뭐 경로를 밝히긴 좀 어렵겠지만 통화를 했어요. 오, 예. 통화를 했는데 국회에서 보였을 모습, 그 다음에 기자회견 때 보였을 모습 전혀 아니게 천상 여성스러운 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전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번에 기자회견도 뭐 이인성 경찰청 차장이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렇죠. 이제 막 뭐라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은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부에서 막 돌출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2005년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공채가 돼서 특채가 돼서 정상적으로 경찰을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내부 고발해 갖고 무슨 득이 있다고 내부 고발할 거야. 그래도 17명이 당신보다는 입을 맞춘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17명이 더 신빙성이 있다. 당신은 신빙성이 없다. 그 논리 이봉균 부장판사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한 20명이 한 사람을 데려가서 폭행을 하잖아요. 예. 그 20명은 가해자고 조폭의 조폭 두목의 지시를 하수인들. 받아서 딱 입을 다 맞추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무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 네. 다수결 좋네. 다수결 좋아.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거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검찰도 보면 이 사람을 조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너가 부인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갖고 진술을 받아놓고 법정에 세우면 무죄 나온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재판장은 그 부분에서 양이 아니라 질을 가려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이봉균 부장의 기본적인 인식은 그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고 아우 저런 사람들 설마 거짓말 할까? 예. 이렇게 라이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무엇보다 경찰이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예. 바깥에서 조직의 입장을 정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명하복도 있지만은 이게 단순히 경찰의 문제면 그 내부자들이 똘똘 뭉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예. 있는데 이거는 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자, 그 문제는 때문에. 좀 이따 하시고, 네. 그 문제는 좀 이따 하시고, 이제 그 판결의 몇 가지 문제를 언론에 이미 다 나왔지만 간단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노트북 제시하면서 10월 이후 것만 봐라. 이미 제출하면서 그 10월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하면서 10월 이후 것만 봐라. 라고 해서 그거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 범위를 지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 참고인이 뭐예요? 피의자의 참고인지 피의자죠. 피의자가 요거만 봐라 하니까 거기 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뭐야? 판사가 그 부분은 결국은 그 정당성을 이 판결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를 해줬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미 제출물은 영장 없이 제출해서 당신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또 분석을 했고 예. 경찰들이 예. 아니 삭제된 거 다 복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 40개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스스로 분석했지만은 자신들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그 예.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수사의 단서만 나오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다 돼요. 예. 우리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비리 사건 단서 나오니까 대한민국 정당 그 제3당인 정당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예. 우리 구속영장 부분은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지만은 압수수색 영장 부분은 대부분 발부를 해줘요. 단서가 있으면. 이게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갖고 이게 국가보안법 사건이었어 봐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한 거 했는데 실마리가 아주 손톱만한 게 하나 나왔어. 그럼 그걸 계기로 해갖고 전체를 다 압수수색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온 근거조차도 이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비방이나 지지한 글이 있냐 없냐 이거에다가 범위를 딱 정해놨으니까 그거 아닌 거는 다 이거 제외시켜버린 거야. 난 이런 그러니까 김하영이 수사의 총책임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김하영이가 지시한 대로 다 수사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법원이 판결로서 그걸 정당화시켜 준 거고. 네.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검찰은 사실 최동욱 총장 시절만 하더라도 뭘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었던 상황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수사팀이 완전히 다 해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부실 수사의 원인으로 사실 재판부의 태도가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황찬현 서울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갔던 그 시점부터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증거 부족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판사가 검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게 미비하냐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판의 태도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무죄 나올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여하튼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직관적으로 이상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담당 판사인 이범균 판사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그 이름을 풀어봐도 범죄를 지은 사람을 아주 세균처럼 취급하는 그런 분인데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평가가 좋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이희재 판장이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청 그 탈북자 간첩다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견주어서 본다면 이번에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 살 거다라는 진단을 했었던 건데 그게 오판이었던 거죠. 저도 그건 이제 그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민변 변호사들이 했었고요. 저도 그 이석현 의원 재판을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 직접 했던 사건인데 이범균 판사가 이제 1심에서 무죄 나고 항소심에서 무죄 나서 이제 물론 확정됐던 사건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철저하게 증거 재판주의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믿었죠. 저 정도면 믿을 만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범균 부장이 하던 판결하고 이 판결은 너무 180도로 다르다. 그럼 뭔가 무슨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데,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보통 이제 판사가 압력을 느끼는 거는 내부 성진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인적 비리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박범계 의원 얘기했잖아요. 이걸 도청되나? 박범계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 지금. 한번 받아보세요. 야 받지 마. 국민은 멘붕, 그쪽은 대박.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예. 당근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압박을 느낄 때. 압박을 느끼는 방법을 예. 우리가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은 승진 문제. 예. 이제 서울지방부장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 고등부장으로 어떻게 언제 승진할 것인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특히 서울지방법원 형사부는 아무나 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신뢰를 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등부장 승진하거든요. 네. 고등부장 승진 부분에 대한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네. 네. 서울지방법원 그렇죠. 그 형사부장들은. 그러니까 몸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론도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예. 또 하나는 채찍의 문제인데 채찍은 특히 이제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나 검찰 부분의 개인 비리 이런 것들 뒷조사를 많이 하죠.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국정원이나 검찰이 판사의 개인 비리를 많이 뒷조사한다. 하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영장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되자 뒤에서 뭐 골프하고 업자들하고 골프 친 거 갖고 폭로를 해서 결국 그것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 통해서 언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표내게끔 검찰이 만들었죠.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되자 판사의 업자들하고 골프 친 이런 것을 기자들한테 흘려서 결국 사표냈죠. 결국 사표내게 만들었다. 그런 쪽이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범균 판사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판결 행태로 봐서 좀 이상하다. 그 뭔가 좀 압박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야 판사가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되는 거지. 그걸 다 알아.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압박을 어떤 경로로 통해서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보이지 않는 경로겠죠. 우선 이제 7, 80년대는 지금 판사했던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쪽지도 보내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형태는 없고 내부의 조직을 통해서 하거나 예컨대 이제 뭐 법원장이나 아니 수석법도 법원장이 직접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수석부장이나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힘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은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국가의 정통성에 걸린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속에서 뭐가 좀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세훈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라인, 그 다음에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이어지는 라인, 이걸 보지 않고는 이 사건이 안 보이는 거지.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 촛불 집회 가서 그 연설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 자격으로 연설을 하나 아니면 뭐 연사 초청 연사야? 초청 연사로 하죠. 난 이지아 변호사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그렇죠. 저는 매일 나왔는데 의원님은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위력적일 때 한번 빡 나가갖고 터뜨리는 거지. 저는 이제 50 넘어서 철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50 아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세훈 그 김용판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되는 선거가 그 공정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결국 그 문제는 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인데 정통성하고 붙는 문제죠. 정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특검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재판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게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재판을 그렇죠. 재판이 무죄 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프로젝트는 1단계가
일단 원세훈과 네. 김용판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불구속 기소. 그 관련 직원들을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그거를 관철시킨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장관을 통해서. 그렇지. 황교안 법무장관을 통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결국 검찰총장하고 핏대를 올리고 굉장히 모양이 사나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밀어붙여서 결국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직원들을 불구속을 시키면 아니 일단 직원들은 기소를 안 했잖아요. 네. 기소를 안 했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세훈, 김용판 다 그랬죠. 김용판 다 불구속 기소하고 그렇죠. 직원들은 기소를 안 했고.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의미가 뭐냐? 결국 그 직원들이 기소가 안 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형사책임은 없어지지만은 그 김용판이나 원세훈이 유죄 나오면 그 가담했던 사람들은 징계 책임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징계 책임을 받지 않고 계속 국가 공무원으로 유지를 하려면 원세훈과 김용판이 무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과 김용판이 무죄 나올 수 있도록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원세훈하고 김용판이 불구속 기소한 거는 뭐 어느 정도 그 요즘 뭐 불구속 기소 뭐 할 수 있죠. 불구속 그 재판이 대세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됐던 직원들은 일정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소를 했어야 된다. 그럼요. 기소를 하면 자기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사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죠. 기소가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기소가 안 됐는데 만약에 김용판과 원세훈이 유죄가 되면 자기는 문책을 받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죄가 되면 자기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냥 당연히 무죄가 나게 그렇죠. 진술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질적 공범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검찰의 최고의 패착이 예. 그 사람들 기소를 안 했던 거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장관 맞짱 뜰 때 이 예. 부분은 양보를 했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양보를 했으면 안 되고 직원들 기소하는 문제.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의 진술을 확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다 보니까. 1단계를 일단 그 청와대나 황교안 예. 법무장관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승리한 정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1단계에서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 당시에 그 특별수사팀들은 굉장히 의지가 있었어요. 2단계지 이제. 예. 2단계.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공소유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소유지를 못하게 하는 그 첫 단계가 또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을 일단 찍어내리고 뒷조사를 해서 네. 찍어냈잖아요. 그다음 최동욱만 그 찍어내서 안 되는 게 윤석열 팀장이 저돌적이잖아요. 예. 윤석열 팀장을 이제 찍어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유죄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팀장 쫓아내고 그 밑에 또 박형철 공공형사부장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같이 찍어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정회 그때 당시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차출해서 팀장을 앉히잖아요. 네. 그렇게 앉히고 요번에 뭐 평검사 인사이동할 때 싹 다 지방으로 보내버렸죠. 예. 그렇죠. 이 와중에서 사실은 기소만 해서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다음에 판사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거나 이 부분이 부실하다고 보면 그 부분을 보강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그 자료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통화 내역 새누리당하고 국정원하고 김용판하고 3자 통화 내역 부분 이름 다 가리고
전화번호만 있는 것만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 자체를 네. 검찰총장하고 수사팀 자체를 찍어내린 게 네. 결국은 무죄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이런 결과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로 끝나나요? 아니면 3단계 4단계? 그다음에 3단계는 아까처럼 이제 판사들의 성향이나 판사들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확인한 방법은 없지만은 그런 경험칙상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3단계가 이제 1단계도 성공하고 2단계도 성공을 하고 3단계도 결국 성공해서 1심에서 무죄 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문제는 특히 1단계, 2단계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감행했다. 감행을 한 이유는 결국 무죄가 나지 않으면 정통성 시비는 5년 내내 가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무죄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이 제 합리적 저희 출은 합리적이 않아요. 잘났어요. 저런 내용은 기사 안 나왔나? 기사 나오면 바로 그건 허위사실 유포로. 근데 변호사가 얘기하면 또 괜찮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그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또 뭐가 남아 있냐면 항소한 것과 또 이범균 판사한테 원세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보니까 항소한 상태에서 이게 그 무죄가 날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자들 하나도 기소를 안 했고 이른바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라고 하는 16일 날 삼각통화. 네. 그러니까 권영세 그다음에 누구죠? 박원동. 박원동. 이름들도 어려워. 권영세는 쉬운데. 권영세, 박원동,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삼각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계자라고 하는 표현이 작년 9월 9일 공개재판 때 나와요. 그냥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삼각통화 내역을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을 때 제시하려고 했다가 제시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증거를. 그래야지 삼각통화 내역을 하게 되면 국정원에서 경찰청에다가 전화하기 이전에 왜 새누리당하고 통화가 됐냐 이렇게 하루에 10차례 이상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이게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수사를? 그렇죠. 저는 어제 아마 항소를 한 거로 보도됐던데 예. 뭐 항소를 해서 다른 노력을 안 하면 다시 무죄 나겠죠. 또 뭐 항소심이 더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항소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저는 다시 실체적 진실이 유죄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첫 단계가 그거예요. 경찰 관련 전원들을 기소를 하는 거예요. 전원 기소를 해라. 예, 그러면 지금 김용판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전원을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통화기록 내역만 제출하면 거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안 나오니까 권영세, 박원동 이런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보강 수사를 해야 돼요. 검찰이. 네. 검찰이.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검찰도 결국은 공소 유지하는 채 하면서 결국 무죄 프로젝트에 자기들을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걸 승인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렇지. 설마 뭐 대한민국에 위한 검찰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겠어요. 아니, 끝까지 추적하겠죠 뭐. 전체적인 지금 검찰이라는 게 지금 법무부가 그 분위기를 관장하고 있는 거고 검찰총장도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이야 뭐 청문회에서 봤지만은 검찰의 독립 의지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소심 가더라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지금 상태에서 수사를 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프로젝트가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동욱 그 검찰총장하고 붙으면서 관련자들 기소 안 한 거. 그다음에 수사팀 해체하거나 찍어내린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유죄가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무죄 프로젝트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는 안망이다. 예. 저는 왜 재판하냐? 예. 저는 욕하면 어떻게? 이거 삐 처리할 거야. 지금도 검찰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이 그나마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라는 것은 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삼각 통화를 했던 당사자 진술 한 명도 소환해서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 나와서 댓글 단 흔적이 없는 거로 나왔다는 발언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이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그 수사 발표 전에. 수사 발표 전에. 난 감옥에 있었고 못 이거는 들었어, 대통령 그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시끄러워서 죄지 좀 이해가 없다. 대통령 되기 전에 발언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조사할 수 있어요. 아, 대통령 되면 이 모든 그 공소가 딱 중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박성규 대변인이 그때 예. 박용진 대변인하고 TV 토론하면서 그 수사 발표 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박성규 그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김무성은 얘기했죠. 그 김문성도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김문성, 박성규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16일 날 발표 밤 11시에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새누리당하고 이런 것으로 추론해 보건데 새누리당하고 다 입을 맞췄고 수사 발표 날 거라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천하의 봉도사도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없으면 안 됐던 거야 이게. 그럼 모르는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니,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본론으로 너무 돌아가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이 사람들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아유, 꿈도 야무지셔요. 없으면 스스로 백기 들고 저희들은 도저히 압박 때문에 못하니까 그 정치권에서 특검법 발의해서 특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꼬리 내려야죠. 그렇지. 정치권에서 특검을 제대로 진행하겠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범균 아까 그러잖아. 이범균 부장판사가 아주 이게 영리한 사람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특검하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 저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범균 판사. 제가 그 이상한 통짜리 소리 좀 하지 마죠.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 30번 아니에요 아직. 근데 그 30번 저격으로 앞에 지금 몇 번까지 국회의원인데 20번까지 됐지. 20번까지 그럼 앞에 10명 있네. 아니, 10명. 9명 있네. 10명 있는데 네. 그 순서를 하면 몇십 년 있어야 돼요. 아이 너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자우지가 비례대표 내가 다 저쪽으로 가라 그럴게. 안철수 쪽으로. 괜찮네 그거. 자우지가 그 이야기를 하면 특검 주장에 그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1심의 무죄 남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최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했지만 실제 수사의 부실 덩어리라는 것은 드러났잖아요. 예. 기초적인 수사를 전혀 안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하도 태클을 거니까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최동욱 총장하고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제일 먼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선거법 기소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말 것을 계속 BH에서도 그렇죠. 요구했다고 이렇게 돌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동욱 총장이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물론 불구속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종범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직원들을 다 빼버린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선거법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했는데 이후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도저히 이제 꺾이지 않으니까 선거법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유죄 가능성을 계속 점점 높여가니까 최동욱 총장을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 팀장까지도 쫓겨나면서 저는 재판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수사팀을 맡고 있는 수사팀장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사 인력의 한계로 더 이상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도 인력의 한계, 그다음에 뭐 말은 인력의 한계라 그랬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다른 행간의 의미가 있었던 그렇죠. 거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검찰 스스로도 자인을 한 셈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건데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사를. 근데 이제 재판부는 검찰이 그렇게 우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건 무죄를 내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여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동욱 거, 그거 전화 좀 그만 봐. 이제 그만 그 이재화 변호사 안 불러. 뭐 맨날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어. 이게 이제 최동욱 검사 최동욱 총장이 뭐가 문제냐면 네. 검찰의 생리가 이거예요. 한 80~90% 정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을 때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네. 선거법 기소는 5대5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치권과 일정 정도 조율하면서 가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최동욱 총장은 그렇죠. 그 내부에 통일된 의견이 없는데 기소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지난 5년 MB 정권 때 검찰이 너무 정치 검찰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청와대로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지. 그렇죠. 아니, 우리의 충견이 돼야지. 왜 주인을 물려 그래? 최동욱 인사청문회 때 부적격 인사라고 제가 그 참고인으로 나가서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 그때 당시 왜냐면 최동욱 그 검찰총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민간인 불법 사찰에 성역 없이 수사를 수사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책임을 못 졌잖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비례대표 30번의 발언이 그때- 영향이 없어.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 분위기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뭐 하여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그나마 되죠. 나은 그러면, 사람이다는 그러면, 차원에서 한 거지. 최동욱 검찰총장이 뭐 민주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항소심 가도 예, 현실적으로 관계자들 기소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 않으면 항소심 가도 이게 그 유죄로 갈 가능성은 없다. 저도 그렇게 보고 유죄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발칵 뒤집히는 거니까. 말짱 꽝이다. 권력의 정통성이 완전 부정되는 거니까 말짱 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네. 이미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릴 때 이거는 이미 무죄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네. 이미 그럴 때 민주당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 민주당 취재하다 보면 민주당하고 친하잖아. 좀 얘기 좀 해봐.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밤새 막 한 11시까지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보다 비례대표 30번이 더 잘해요. 몰라 여기는 지금 팽당해서 몰라 이제.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멀어져 활동은 안 얼마 하고 전에 있어요. 얼마 멀어져 전에 있어. 네. 여기는 지금 나한테만 줄대고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원로들 아직도 잠재적 대권 주자들하고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 힘이 필요하니까 수시로 전화해서 좀 보자. 식사하자, 밥 먹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자. 제가 쫙 풀어준 머리가 그냥 밝아지는 느낌이지. 워낙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을 필요로 해요? 저리 가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들이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보이는 거야 민주당이.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렸을 때 이것은 이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이건 무죄 확정을 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이 상황에서 무슨 내가 국회의원을 하겠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다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승부수를 띄우고 밖으로 나가야지 국민들이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더 지지를 했을 것이다. 그 중에 특히 비례대표는 전원 사표를 했어야지. 아니 근데 30번에게 기회가 온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자기를 버리고 이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죠.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현 정권과 그다음에 원세훈 김용판과 재판부와 민주당 사자의 합작품이다 이게. 라고 민주당에 아니 대해서 의원님은 민주당 소속 아니세요? 난 민주당 당원 아니에요. 참고로 네. 피선거권 회복되기 위해서 네. 8년 10개월 20일 남았어요. 비상국권 회복되면 민주당 들어가실래요? 아니 당원도 안 되고 민주당 당원 자격이 지금 현재 법률상 없는 셈이죠. 없죠. 그때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정봉주당만 존재하는 거야. 21세기에는. 정봉주당? 그때 정봉주당 얘기하니까 이재화 변호사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그때는 비례대표가 몇 번? 1번. 아 좋다. 1번은 못하고 못하고 한 5번. 비주얼로 뽑으니까 비주얼로.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몇
가지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좀 그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좀 던지고 뭔가 자신을 던져서 자기는 깨지더라도 정말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조국과 국가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우습지? 안 웃겨. 세계 시민주의자들이어서 그런가? 여하튼 그런 게 좀 없어요. 결기 같은 게 없었고 제가 좀 너무 창피해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 해야 돼. 왜 당신이 하지 마라 해. PD니까. 아니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면 사실 우리 의원들 가운데 그 대선 부정선거 개입 문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재선 3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당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야당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지역구 관리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좀 창피하죠, 부끄럽고.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슬픈 현실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민주당 얘기 들어가서 이거 오래 하면 사람들 재미가 없어 해. 일단. 싫어해. 네, 싫어해.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이 딱 되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99.9% 대 0.1%로 나뉘어요. 99.9%는 가늘고 길게 쭉. 그다음 나는 이 선수밖에 목표가 없어. 재선, 3선, 4선, 5선 어떻게 될 거냐. 0.1%는 나에게 준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뜻을 한번 실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 보면 이렇게 가다 2017년에 대권 꿈도 꾸지 마. 맞아.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의총 때 의원직 사퇴하자. 이렇게 하고 안 된다. 라고 하는 발언이 이제까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아니 국민들에게 위임한 권한이니까 이게 던지는 게 맞냐? 이런 논리를 따지는 순간에 민주당은 죽는 거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라도 던져서 몇몇 그룹으로 해갖고 대여섯 명이라도 6, 7명이라도 나와갖고 윤석열 그때 깨질 때 이거 던져 써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라도 나가갖고 이 시청 앞 토요일마다 같이 지키고 이러면은 분위기가 달라지죠. 분위기가 틀려졌지. 내가 근데 막 이게 김밥 싸가지고 오죠 시민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고 의원직 사퇴하고 단식을 하면 안 돼. 단식을 하면 단기일에 승부가 끝나거든. 예정돼 있는 그렇죠. 그거 쇼야. 머리 깎는 건 괜찮아. 머리는 또 나니까. 의원직 던지고 결기를 보여주면 완전히 이 분위기. 이게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우습게 본 거예요. 민주당? 니네 뭐 특검? 야이씨, 니들이 뭘 할 건데?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범인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있는지도. 그거는 아니고.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관심이 그게 없긴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봉주의 콩깍지 씌워갖고 안 돼. 인생 조지는 사람들 많아.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Yeah, that's right. 국민은 멘붕, 그쪽은 대박. 초창기에 사실은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였었는데 일단 지났던 거고요. 시기가 늦은 것도 아니고 이 판결을 통해서 부실 수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실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지금이라도 결연한 의지를 특검 관찰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사적생 그 생적사의 자세로 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근데 지난 이제 그거- 금요일 날 예. 그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김용판 재판 무죄에 대해서. 네, 무죄에 대해서 이거를 이대로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한길 대표가 계속 다니고 계시잖아요. 민생 투어 다니고 있는데 부인과 함께 민생 투어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용판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대책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텐데 무슨 전략과 전술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내부 성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뭔가 특이라도 좀 꾸려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5가지 요구 사안을 김한길 대표한테 보낸 걸로 알아요. 주말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의초등 때 뭔가 답변을 하셨어야 됐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한 논의는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없죠. 민주당은 안 보이고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하는 촛불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 그 김용판 서울경찰청 당시에 16일 발표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리서치 뷰가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언론 보도된 겁니다. 작년에 10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갖고 만약 작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즉 국정원이 대선에 댓글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개입했다.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했으면 어떻게 투표를 했겠냐 하니까 응답자 이 사람들 누굴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면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12.9%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그럼 결과가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요 12.9%를 박근혜 후보가 받은 51.55%의 대입을 시켜봤더니 이게 한 6.6%쯤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재인한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298만 표 역으로 이기는 거로 나오는 거야. 물론 이것이 추정이고 가정이고 이 사람들이 12.9%가 정말 그때 투표를 했겠냐. 아니면 지금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잘 못해서 그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더라도 이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리서치 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예. 주위에서 네. 이재화 변호사 정도면 돈을 못 벌어도 네, 주위에 그렇지. 이게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박근혜 찍었다는 사람들이 나온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친척들 중에도 그런 예.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전혀 근거 없는 걸 갖고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는 거로 그렇게 판단해 했잖아요. 버린 네.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이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박살을 났던 그 시점이잖아요. 예. 그게 끝나자마자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11시. 예. 네. 그래서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여론 조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당장 표시가 안 나요. 꾸준하게 진행됐던 건데 이 부분은 그때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쪽에서 손을 들어도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나 이쪽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예컨대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도 않는데 제명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계속 재판을 보자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만큼 스스로도 이게 밝혀지면 대통령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간접 자백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뭐 항소심을 가든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결은 2월 말쯤에 있나요? 예. 아직 날짜는 안 잡혔죠. 아니요. 2월 27일 아마 속행 재판 일정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날 선거 공판인가요? 아니요. 속행이고. 아직 저기도 아니죠. 3월 달이. 예. 근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는 결론을 내겠죠.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법원과 검찰이 아주 좋은 선물을 상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권은희를
내보내기 위해서 경찰에서 나가라. 야,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안 이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요. 그 김용판 무죄로 확정이 되고 원세훈 무죄로 확정이 되면 네. 권은희 과장은 남아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버텨야 되고요. 예. 권익위원회 버텨야 되고. 국민이 좀 지켜줘야 저는 되지 않나?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추천으로 권익위원으로 한 2년간 있었는데 결국 우리 국가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법 네. 특별법까지는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정권에 와서 권력기관 스스로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그걸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공익 제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 지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투명한 사회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이나 경찰청 내부나 뭐 이쪽에서 권인희 과장을 다시 또 몰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문명국가를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세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포기한 지 오래됐어.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제가 90년, 95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공익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 저 TI 국제기구 있잖아요. 네. 투명성 기구. 네. 그런 데서 맨날 우리 하위권 하다가 민주정부 10년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시 또 그게 추락하는 다시 추락했죠. 예.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 이제 그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이재하 변호사 판단에 따르면 원세훈 김용판 현 정권에 이어지는 무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리고 항소심과 남아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정말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고 관련자 전원 그 기소 예. 그다음에 삼각 통화의 주역인 당시 박원동 그다음에 그 권영세. 권영세 그다음에 정치권 관계자 네. 이런 분들은 모두 소환 조사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이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할 능력이 없다. 차라리 특검을 해줘라라는 식으로 자백을 해서라도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문명국가를 포기한 거다. 네. 아유, 문명국가를 포기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 나는 예. 문명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결혼도 해야 되고. 네, 그 좀 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속은 진짜 그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호 시방 6호의 주제는 국민은 멘붕, 그쪽은 대박. 예, 끝냈습니다. 오늘 이재하 변호사 출석해 주셔서 왜냐면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출석해 줬다 그래 이제 그런 표현을 좋아해. 국회의원 되시겠어요? 근데 앞으로? 정봉주 당연히 줄 서면 돼. 지금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럼 사람을 민변의 그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실질적 위원장이지 이제 곧 위원장 되니까. 뭐 하여튼 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초심은 학교 앞에서 고대 앞에서 막걸리 마신 거밖에 없잖아. 뭘 초심으로 돌아가. 근데 감옥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다시 이제 개과천선해서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윤성 기자는 너무 지치고 건강도 안 좋고 또 육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이 정통 정치 그래요? 팟캐스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장윤선 기자가 수시로 좀 고정 게스트로 나와 주실 것을 이런 것까지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장윤선이 나오냐 안 나오냐 관심이 있거든. 예. 비주얼을 담당해 주세요. 아니, 저희 프로그램에서. 비주얼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건 알고 있죠. 아유, 정말 다 알아서 너무하네. 티벳 여우가 아니고 티벳의 설연화라고 불러줄게. 설연화라고 알아? 그만. 네. 자, 저는 네. 누구 닮은 거야? 누구? 거기는 아프리카 문화원. 자, 여러분 시방 6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